60페이지 상대 습도 볼게요. 상대 습도라는 건요, 이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백분율을 말하는 거고요. 백분율이라는 걸 곱하기 100을 해서 몇 퍼센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는 현재 어떤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최대 물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 수증기의 그릇. 그 중에서 현재 얼마만큼을 차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이 불포화된 공기가 원래 물그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데 100이라는 기준에서 얼마만큼 차여 있느냐.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 습도 보면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여름에는 습하다, 겨울이나 봄에는 뭐 건조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나름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기가 주어졌을 때 상대 습도는 상대적인 습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 혹은 뭐 현재 수증기량을 말하는 거고요. 혹은 실제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낸다라는 게 상대 습도고요. 예를 들면 A라는 공기가 지금 불포화 지점이잖아요. 불포화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원래 A라는 공기는 25도씨에서 A라는 공기는 원래 25도씨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느냐면 최대 여기까지 담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를 공급했을 때 여기까지 담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아까 전에 제가 Y축은 실제 수증기량을 말한다고 했죠. 수증기량을 말한다고 했고, A라는 공기가 불포화할 때 포화로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온을 변화시키거나 수증기를 변화시키거나. 근데 지금은 수증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수증기는 수직으로 쭉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닿으면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공기는 포화가 됐을 때 예를 들면 34g까지 25도씨에서 34g까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포화 수증기량이 34g 중에 kg 지금 현재는 17g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7g이 있다 하고 곱하기 100을 해서 현재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얼마다? A라는 지역에서의 25도씨일 때의 습도는 50%가 되겠지.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200에서 50%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A는 현재 상대 습도가 50%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하고 앞에 했던 우리 그래프와 이제 연관된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의 수증기가 얼마냐 구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그죠? 그래프만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의 상대 습도 해석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라는 공기가 있어요.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보시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고 A가 현재는 10.6kg까지 10.6g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공기는 원래 20g까지 포화시킬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20분의 10.6 곱하기 100 그래서 53%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100%라는 말씀드렸고, 밑에 이제 화살표 보시면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포화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공기가 있고 B라는 공기가 있어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습도가 높을까 했을 때는요,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울수록 점점 이렇게 가까울수록 포화 정도가 많은 거니까 습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가까울수록 이제 백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한번 6번하고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한번 잘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6번 볼게요. 기온이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는 15g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는 상대 습도가 얼마일까 돼 있는데요. 단 보시면 32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약 30g이다 돼 있죠. 그래서 원래 30g까지 포화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상대 습도를 구하면 30g kg 분의 실제로 지금 15g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50%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이제 뭐 쉽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7번처럼 이제 그래프 상에서 구하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1번 보시면 알맞은 값을 써라 돼 있고요. 상대 습도는 A라는 공기잖아요. A라는 공기는 위쪽으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위쪽으로 쭉 올렸을 때 여기서는 20g까지 이제 담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g까지 포화시킬 수 있는 거고 20g kg 네, 실제로는 A가 14.7만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A라는 공기가 현재 실제로는 14.7만큼 있는 거고 얘가 포화시킬 때는 포화되면은 20g까지 포화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20분의 14분의 7, 14.7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래서 답은 20분의 14.7 이렇게 쓰면 되고요. 2번 A, B, C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기를 고르시오 돼 있고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돼 있는데 이거는 포화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되겠고요. 상대 습도가 100%이다라는 건요. 상대 습도가 100%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B가 되겠고요.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슬점이라는 거는 기온을 하강시켰을 때 혹은 냉각시켰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슬점이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할 것도 없이 제자리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닿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B가 되겠죠. 그래서 D급 같은 게 조금 해석하기가 여러분들은 헷갈리거나 할 수 있겠죠. 3번 A, B, C 공기의 상대 습도를 부등호로 표현하시오 돼 있는데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가 높은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닿아 있으면 상대 습도가 100%,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답은 B가 상대 습도가 100%니까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C가 되겠죠. BAC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기온이 25도씨이고 미습점이 5도씨인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기온이 25도씨인 거는 A하고 C 둘 중에서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이 5도씨인 거 공기의 상대 습도. 그러면 기온이 25도씨일 때의 포화 수증기량을 먼저 찾아보시고 위쪽으로 수직으로 올려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20g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를 찾느냐? 이슬점이 5도씨인 걸 찾아야 돼요. 이슬점이 5도씨라는 거는 여기서잖아요. 여기서 5도씨일 때의 수증기량을 보시면 5.4예요. 그래서 20g 분의 5.4g 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요.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25% 내외인데 약 25%인데 정확하게 27%가 됐어요. 27%.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자 다시 왼쪽으로 와가지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먼저 보시면요. 두 번째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인데 아까 전에 방금 문제에도 봤지만 포화 상태일 때 혹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가 되겠지, 그지? 포화 상태일 때 혹은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포화됐다는 소리고요.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을 때 마찬가지로 포화가 됐다는 소리고요. 연결이 됐다는 시작이죠. 그리고 공기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말들이 나열되어 있긴 한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왼쪽에 2번 보시면요. 상대 습도의 변화 거기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 습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라는 지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기온을 변화시키거나 두 번째 수증기량을 공급시키거나. 그죠? 마찬가지로 상대 습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상대 습도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나 다가가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기온을 낮추거나 뭐 높일 수도 있겠죠.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거나 두 번째는 수증기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일단 보시면요.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되어 있고요. 화살표 옆에 이제 밑줄 한번 그을게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는 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다가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기온이 일정할 때라는 거는 실제 그러니까 기온이 일정할 때는요. 기온이 일정할 때는 수직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증기량을 더 공급되거나 아니면 덜 공급되거나 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하다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1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위아래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수증기량 더 많이 공급했으니까 더 점점점 비구름이 다가오는 경우가 되겠지. 그럼 습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이제 뭐 비구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한 정오가 돼서 한 12시가 넘었어. 해가 쨍쨍 내리죠. 그럼 맑고 건조해지잖아. 그러면은 수증기가 사라지겠지, 그죠? 이런 두 경우가 되겠지. 날씨가 흐려지거나 맑아지거나 이런 경우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요.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나 찰 수 있는데 요것밖에 안 차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건조한 날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물그릇이 이만큼 있는데 물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급이 돼요. 이렇게 외부에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예를 들면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 그러면은 똑같은 물그릇에 수증기가 혹은 뭐 물이 더 많이 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수증기가 변했다, 습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가 많아지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는 실제 수증기가 공급된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물 그릇에 물이 더 많이 든 거야. 그러니까 물 혹은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왼쪽 그림은 실제 수증기가 많아지는 경우고요. 그래프상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그래프상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서 그냥 그래프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동. 기온이 일정할 때라는 거는 어떤 특정 기온에서 수증기가 공급되거나 사라지거나 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동한 걸 찾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려워서 기온이 일정할 때라는 거는 특정 기온에서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할 때라고 했죠. 그지? 그럼 일정할 때 수증기가 공급되거나 사라지거나 할 때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걸 찾는 거다. 그래프상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 물그릇은 고정돼 있고 수증기 혹은 물이 더 공급되는 상황을 찾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했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수증기가 증가했을 때 그럼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그죠? 특히 실제 수증기량이 첫 번째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자, 상승시키는 지금 경우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여기다 쓸게요. 증가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요. 가습기. 여러분들 겨울에 가습기 틀잖아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니까 봄이나 겨울에 가습기를 틀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공급시켜 주는 거죠. 가습기 알죠? 가습기를 뭐 틀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빨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잘 때 걸어놓잖아요. 너무 건조하면 감기 같은 거 걸리니까. 그래서 가습기 조건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비구름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흐린 날씨가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난방을 켰을 때가 난방? 어쨌건 맑은 날씨가 됐죠. 그리고 해가 쨍쨍할 때, 그치? 네, 이런 요인이 되겠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온이 일정할 때였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증기가 일정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수증기량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기온이고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거는 이번에는 Y축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좌우가 되겠죠. 좌우가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좌는 기온이 내려가는 거고 우는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지. 그래서 기온이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는 이번에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 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수평은 좌우로.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림으로 치면 밑에 보시면 갑자기 뭔가가 커졌잖아요. 그치? 실제 수증기량은 요만큼 있고 실제 수증기량 고정돼 있으니까 실제 수증기량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그릇이 요만큼 있었는데 물그릇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물그릇이 커졌다는 거는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위쪽으로 갔다가 소리고 그래프상에서는 오른쪽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뭐 공기에 대해서 기체에 대해서 좀 배웠지만요. 기체는 따뜻하면 팽창을 하잖아요. 그치? 우리 1학년 때 샤를의 법칙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기온이 상승하면 부피가 커져요. 벌써 기억 안 나지? 그치?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니까 공기가 팽창하니까 물그릇이 어떻게 보면 팽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거는 기온이 변하는 거고 그래프상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다. 왼쪽으로 가면 기온이 하강,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기온이 상승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온 상승, 기온 하강,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돼 있고 상대 습도가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불그릇이 커졌는데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 조건은요, 첫 번째는 이게 난방이에요, 난방. 따뜻하게 지금처럼 너무 추워서 난방을 하잖아. 그럼 공기가 팽창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그릇이 커진다.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 그지? 그래서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고정돼 있잖아. 더 뭐 증가되는 건 아니니까, 외부에서 더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조건은 얘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이 얘에다가 난방을 써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온 하강, 뭐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요. 이 그래프상에서는 기온이 낮아졌어. 그러면은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왼쪽으로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급격하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수증기 그릇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증가하다. 왜? 분모가 작아지는 요인이지. 상대 습도라는 건요, 포화 수증기량 분의 담을 수 있는 수증기량의 그릇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었잖아요. 곱하기 100이었잖아요. 자, 그래프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거는 기온이 높아지는 조건이에요. 기온이 오른쪽으로 쭉 높아졌어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위로 상승을 쭉 하겠죠.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이 조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증가하는 거니까 분모가 크게 증가하는 조건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분모가 커졌으니까 상대 습도는 크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그래서 기온이 이번엔 떨어졌어요. 기온이 떨어져.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왼쪽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냐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급격하게 분모가 감소하는 조건이죠. 분모가 크게 떨어지니까 상대 습도는 크게 증가하겠지. 그지? 그리고요, 이번에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수증기가 변하는 건요, 요거는 상대 습도 공식에서는 분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했어. 그럼 이번에는 실제 수증기량 분자가 크게 증가하는 거니까 상대 습도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분자가 감소한 거니까 상대 습도는 감소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런 글로 된 거랑 말로 된 거랑 그다음에 여기 C까지 같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대 습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라는 거는 그래프하고 같이, 그다음에 공식하고 같이, 그다음에 줄글로 이렇게 해서 같이 섞여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3번 밀폐된 방 안에서 상대 습도의 변화돼 있는데요, 난방을 할 때와 냉방을 할 때가 돼 있어요. 보시면요, 난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조건이잖아.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된다? 포화 수증기량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요. 난방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냉방을 할 때가 있어요. 냉방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온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냉방 동그라미 쳐놓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함으로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냉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요, 첫 번째 왼쪽 쪽에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가습기를 튼 조건이라고 했죠. 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이제 실제 수증기량 일정에서 기온이 변화가 될 때,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는 난방할 조건이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냉방할 조건. 여름에 에어컨을 키잖아.
에어컨을 켜면요 조금 건조해지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우리 8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을 했어요. 난방을 한다는 거는 기온이 상승하는 조건이고 포화수증기라는 곡선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난방을 한다는 거는 온도를 변화시킨 거지 수증기를 공급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가습기를 틀었다. 가습기를 틀었다는 거는 수증기를 공급시켜 준 거죠. 온도 변화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프상에서 위로 올린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60페이지 아래쪽에 3번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 다음 오늘 했던 상대 습도,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단원에서는 잘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 볼 때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와 이슬점 변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프가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 잘 지금 보시면서 개념 정리 잘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기온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기온이 높을 때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건조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조건은 맑은 날이란 거예요. 그래서 14시에서 15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기온이 높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으면 상대 습도는 가장 낮겠지. 그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공식이라든지 이런 그래프를 떠나가지고 한번 우리 일상생활 생각해보세요. 2시나 3시에 가장 덥잖아. 그치? 가장 덥고 따뜻하니까 습도는 떨어지겠지. 제일 건조할 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맑은 날에서는 기온하고 상대 습도는 반비라는 경향을 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온도 있고 상대 습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기온이 들쭉날쭉한다. 간단하게 할게요. 기온이 여기가 14시, 2시 정도 됐어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가 됐죠. 기온이 높을 때 상대 습도는 낮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이나 새벽 같은 때가 기온 습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딱 보시면 딱 두 가지 기온이 높은 지점을 하나 찾아야 돼요. 14시 점심 때 정도를 딱 봐가지고 오후 2시, 3시를 봐가지고 제일 높은 거 찾아요. 그럼 그 기온 그래프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낮은 그래프를 찾는 거 2시, 3시에. 그럼 그건 상대 습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요 밑에 이제 이슬점이 있어요. 이슬점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봤지만요. 이슬점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공기를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기온을 하락시켰을 때잖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야 항상. 그지? 그죠? 대부분 5도씨 내외 이제 형성이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 맺히는 물방울이 맺힌다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새벽에 항상 이슬이 맺힌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새벽이라든지 저녁 이때가 이제 이슬점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온도. 그래서 이거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시, 3시쯤에 가장 높을 때 12시에서 2시 사이 이때가 가장 높은 기온 그래프. 반대로 2시, 3시에 가장 낮은 거 상대 습도 그래프. 이슬점은 항상 낮다. 그렇죠? 이게 맑은 날 상황이에요. 맑은 날 상황.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은 상대 습도는 떨어지고 기온이 낮으면은 상대 습도는 높아지더라. 요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니까. 그지?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그래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두 번째 상대 습도 보시면요.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고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앞에 했었죠. 그래서 그냥 밑줄 정도만 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했던 거 기온이 변화하면서 상대 습도가 변하더라. 이슬점 거의 일정하다 돼 있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맑은 날은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맑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위아래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없지. 갑자기 지금 맑은 날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맑은 날이기 때문에 Y축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공기가 갑자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 항상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슬점을 찾을 때 항상 왼쪽으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점 온도는 변하지 않아, 특별하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낮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볼게요. 비 오는 날,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되냐? 비 오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도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높아져. 왜?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맑은 날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기온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기온은 뭐 여름이다. 여름이라고 해서 갑자기 추워지는 건 아니잖아. 2시, 3시 정이 항상 제일 높아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 수증기가 공급되는 거니까 상대 습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지? 요게 이제 비 오는 날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어떤 갑자기 2시, 3시쯤에는 꽤 낮았어.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수증기가 이렇게 갑자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프 상이 우리가 평소에 보는 맑은 날 그래프가 아니라 좀 변형이 됐어. 이 시점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아니면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대 습도가 갑자기 올라갔다. 그거는 이제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4번 이제 비 오는 날 상대 습도 그래프를 보시면요.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세 가지로 내 있어요. 맑은 날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온과 상대 습도가 반비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흐린 날에는 습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평소보다 그림에서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맑은 날이야. 이게 맑은 날이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흐린 날. 그래서 맑은 날. 두 번째가 흐린 날. 그죠? 근데 3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 오는 날을 보시면요. 비 오는 날에는 기온보다도 여기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정확히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평소 기온보다도 습도가 더 높아졌어요. 이거를 볼 수 있고 이게 비 오는 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변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가 오는 경우는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위로 쭉 증가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상대 습도가 증가하니까 그래프 상에서도 위로 올라간다.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으로는 그냥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V자 두 개가 꺾여 있는 이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맑은 날이에요. 그런데 위로 픽을 쳤을 때는 비치는 그래프가 기온 그래프, 아래쪽으로 픽을 딱 치는 거는 우리가 상대 습도 그래프고요. 요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상대 습도가 위로 쭉 올라갔다. 그러면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얘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꺾이기 거의 일정하게 수평하게 난다. 얘는 비 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V자 두 개가 꺾여 있는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맑은 날이다. 알겠지? 그래서 맑은 날하고 이제 상대 습도가 증가했을 때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래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9번하고 10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칠게요. 그래서 지문을 한번 잘 보시고요. 항상 어느 맑은 날 하루다 있으니까 맑은 날 그러면은 V자가 두 개가 꺾여 반대로 돼 있겠지 찾으시고 그럼 처음에 시간을 먼저 보세요. 시간을 보시면 12시 부근이 가장 높은 게 기온 그래프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란색이 기온 그래프가 되겠고요. 12시에서 조금 지났을 때가 가장 낮은 거 이게 상대 습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빨간색이 이제 상대 습도 그래프예요. 그리고 항상 낮은 거 C는 이슬점이 된다. 그래서 이슬점은 뭐 외울 필요 없는 거고 A하고 B를 구분하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대 습도와 기온을 나누는 거. 첫 번째 10번. 맑은 날 기온은 4, 5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다. 네, 오후 2, 3시경이 가장 높고요. 4, 5시경 되기 시작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5가 되겠고요. 2번.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라고 해야겠죠. 반대니까 X. 3번.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없는 까닭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맑은 날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수증기량은 변화 없으니까 이슬점도 크게 변화가 없다. 오케이? 10번에 5고요. 10번에 5, X, 5가 되겠어요. 그래서 7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